야쿠자와 일본 마피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1960년대 미국 당국은 일본에서 온 독특한 범죄 조직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일부 멤버들은 큰 문신을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 일부가 잘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야쿠자라고 불렸습니다. 단순한 갱단이 아니었습니다. 야쿠자라는 단어는 일본의 여러 조직 범죄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본 경찰에서는 이들을 보통 보료쿠단이라고 부릅니다. 1963년 일본에서 보료쿠단의 조직원과 연관 인물은 약 18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야쿠자 조직은 불법 도박, 갈취, 마약, 그리고 기타 범죄를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합법적인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야쿠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사실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야쿠자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쿠자가 옛날 사무라이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나 사람들을 보호하던 집단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두 집단과 연관이 있는데 바로 바쿠토와 테키야입니다. 바쿠토는 불법 도박꾼 집단입니다. 이들은 도박을 조직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야쿠자라는 단어의 어원도 여기와 자주 연관지어집니다. 오이초카부라는 오래된 일본 카드게임이 있습니다. 한 조합에서 893은 야쿠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조합은 게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쿠자라는 단어가 범죄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름의 유래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룹은 테키야입니다. 테키야는 축제, 시장, 그리고 다른 붐비는 장소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입니다. 그들만의 영토와 리더가 있었습니다. 일부 테키야 그룹은 자신들의 지역과 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계층 구조, 즉 권력의 서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보스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야분 코분이라는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오야분은 그룹의 리더이자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코분은 그 아래에 있는 구성원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오야분은 코분에게 보호, 도움, 그리고 인맥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코분은 오야분에게 충성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은 실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치 자신들만의 가족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야쿠자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룹 내에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부모, 자식, 형과 같은 단어도 사용합니다. 야쿠자 내부에서는 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 구성원이 실수를 하거나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룹이 망신을 당하면 그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쿠자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인 유비치메가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구성원이 자신의 손가락 일부를 자르는 것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침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야쿠자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잘 알려진 전통이 되었습니다.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야쿠자 구성원들이 몸에 크고 정교한 문신을 가지고 있지만 문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본인이 야쿠자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야쿠자의 오랜 역사 때문에 문신이 조직 범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부박꾼 집단, 노점상 집단, 그리고 다른 범죄 조직들이 더 큰 조직 범죄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가 혼란스럽고 약할 때 이들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야쿠자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직적인 범죄 조직 중 하나가 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와 동시에 야쿠자가 성장하면서 그 집단에 진짜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규칙들도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몸에 새기는 큰 문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 문신의 역사는 야쿠자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한동안 문신은 범죄자들에게 형벌로 사용되었습니다. 몸에 표시를 새겨서 그들이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술과 장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문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디자인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용, 호랑이, 꽃, 벚꽃 등 일본 문화에서 온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 도박꾼들과 범죄 조직에서 큰 문신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야쿠자에서도 전신 문신은 조직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신을 만드는 것은 예전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손과 바늘을 사용해서 문신을 했습니다. 잉크를 피부에 천천히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큰 문신을 완성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한 구성원의 강인함과 헌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야쿠자가 문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신이 있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모두 야쿠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문신은 조직 범죄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일부 대중목욕탕, 헬스장,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는 문신이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신 외에도 야쿠자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비치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비치메는 조직원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사과의 의미로 자신의 새끼손가락 일부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왜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설명이 있습니다. 칼이 주요 무기였던 시절에는 칼을 단단히 잡는데 새끼손가락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손가락 일부가 잘리면 사람의 그립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보스와 조직의 보호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야쿠자에서는 잘린 손가락 조각을 보스에게 참회의 표시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면 또다시 유비치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위는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쿠자 조직 내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보스에게 충성해야 하며 조직에 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상위 구성원에게 복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쿠자에 막 들어오면 처음에는 낮은 지위에 있고 선배 구성원들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더 선배인 구성원을 위해 간단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 물건 챙기기, 심부름,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명령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가 조직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식적인 의식도 있었습니다. 의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케라는 일본 쌀로 만든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은 보스와 신입 회원이 함께 마십니다. 이 의식은 그를 그들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집단에 받아들인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그 멤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비치메 외에도 그는 그룹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 멤버가 완전히 추방당하면 다른 야쿠자 조직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서 그가 다른 조직에 들어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제 갱단과 정치가 연결되기 시작한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정부, 군대, 경제가 더 현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공장, 철도, 그리고 현대적인 사업들이 세워졌습니다. 도시도 성장하고 새로운 수입원도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조직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거리 도박이나 작은 사업에서 얻는 수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더 현대화되면서 갱단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들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일부는 엔터테인먼트, 노동, 시장, 그리고 기타 여러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커지면서 일부 범죄 조직은 사업가와 정치인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미츠루 토야마입니다. 토야마는 후쿠오카 출신의 민족주의 운동가이며 사무라이 가문 출신입니다. 일본의 옛 봉건 제도가 끝난 후 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81년에는 게뉴샤, 즉 현양사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는 범죄 조직과 연관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갱단, 민족주의 단체, 정치인들 사이에 더 뚜렷한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사업가들 중에는 회의를 지키거나 적을 위협하거나 노동 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갱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갱단들도 이익을 얻었는데 그들은 권력자들의 보호와 연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 범죄와 비즈니스, 정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이때 야쿠자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꾼과 노점상 같은 지역 그룹에서 그들은 연결고리를 가진 더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비즈니스와 정치에까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일본 전역으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20세기 초가 되자 일본에서 범죄 조직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야쿠자 조직 중 하나는 야마구치 구미로 1915년에 일본 고베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룹이 고베 항구의 노동자들과 연결된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야쿠자 조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 한 명은 다오카 가즈오였습니다. 다오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완전히 강해지기 전에 일본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1년, 일본은 미국과 다른 연합국들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거의 4년간의 전투 끝에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은 공식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경제는 매우 약했습니다. 식량과 많은 필수품도 부족했습니다. 합법적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암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암시장은 일반 상점에서 구하기 힘든 식량과 기타 상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범죄 조직들이 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야쿠자가 암시장, 도박, 그리고 다른 불법 사업을 장악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전후 암시장의 큰 부분은 다양한 판매자, 갱단, 그리고 생계를 위해 방법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점령이 계속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그때부터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강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은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반공인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고다마 요시오였습니다. 고다마는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자로 정치계와 범죄 조직 모두에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다마는 많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미국 관리들은 그를 일본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야쿠자 두목들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전후 일본에서 정치, 비즈니스, 조직 범죄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서로 다른 분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치가 변화하는 동안 일본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952년 4월, 연합군의 점령이 끝나고 일본은 다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공장, 일자리, 그리고 사업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합법적인 식량과 상품 공급이 좋아지면서 전쟁 후 큰 수입원이었던 암시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도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도박, 매춘, 갈취, 유흥업소, 그리고 마약 거래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본은 군인과 노동자들이 깨어있도록 돕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는 남아있던 메스암페타민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메스암페타민의 합법적인 판매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도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와 나이트라이프에도 진출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메스암페타민도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이나 사업체를 협박해서 돈을 내도록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마약 거래, 갈취, 그리고 다른 사업들 덕분에 야쿠자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돈이 늘어나면서 일부 야쿠자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갱스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정장, 흰 셔츠, 선글라스가 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모였습니다. 1963년에 이르자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조직 범죄 집단의 전체 구성원과 연관자 수는 약 18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후 일본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야쿠자 조직 두 곳은 야마구치 구미와 이나가와 카이였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일본 서부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나가와 카이는 도쿄 지역에서 강했습니다. 다오카 가즈오라는 리더 아래에서 야마구치 구미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다른 야쿠자 조직들과 동맹을 맺고 다양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베에서 시작된 작은 야쿠자 조직이 일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야쿠자는 더 이상 도박꾼이나 노점상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훨씬 더 커졌고 돈의 규모도 훨씬 커졌으며 일부는 비즈니스와 정치와도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경찰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야쿠자의 성장을 막기 위한 더 진지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형 야쿠자 조직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72년 10월,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 중 두 곳인 야마구치 구미와 이나가와 카이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다마 요시오의 정치계와 조직범죄와의 관계로 유명한 인맥이 여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고다마는 일본에서 가장 큰 정치 스캔들 중 하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키드 스캔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로키드는 일본에 항공기를 판매하고 싶어 했던 미국의 항공우주 회사입니다. 1976년에 이 회사가 일본의 몇몇 유력 인사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은 고다마 요시오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인맥 덕분에 고다마는 로키드와 몇몇 일본 관료들 사이에서 중요한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자 많은 일본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일부 시위대는 코다마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1976년 3월, 한 극우 성향의 전직 배우가 소형 비행기를 몰고 코다마의 집에 충돌시켰습니다. 조종사는 사망했지만 코다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스캔들 이후 코다마의 막강했던 영향력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1984년에 사망했습니다. 코다마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야마구치 구미는 카지오 타오카의 리더십 아래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고베에서 일본의 여러 지역으로 조직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7월, 타오카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교토의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라이벌 야쿠자 조직인 마치다 구미의 조직원이 그를 총으로 쐈습니다. 타오카는 목에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주 후 그를 쏜 남자는 고베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야마구치 구미와 마치다 구미의 싸움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타오카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예전의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81년, 카지오 타오카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야마구치 구미에게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직을 고베의 작은 갱단에서 전국적인 범죄 조직으로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에는 명확한 새로운 보스가 없었습니다. 후임자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은 야마구치 구미의 고위 리더인 키니치 야마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즈오 타오카의 아내인 후미코 타오카가 잠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후미코는 새로운 정식 리더를 찾는 동안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84년, 마사이사 타키나카가 야마구치 구미의 새로운 보스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위 간부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치구미라는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암흑가 내부의 또 다른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타키나카는 이치와카이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야마이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갱단 전쟁으로 수백 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대형 야쿠자 조직들도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쿄를 기반으로 한 스미요시카이입니다. 이 조직의 구조는 야마구치 구미와는 다릅니다.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한 명의 주요 보스가 명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요시카이는 여러 갱단이 연합한 연방과 같은 구조입니다. 각 그룹의 리더들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 조직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새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마구치 구미, 이나가와 카이, 그리고 스미요시카이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이 커질수록 경찰과 일본 야마이치의 압박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미 경찰은 야쿠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규모 갱단들이 사라졌지만 예상치 못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직범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많은 소규모 갱단의 구성원들이 더 큰 조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로 인해 야마구치 구미, 이나다와 카이, 스미요시카이가 더욱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쿠자는 더 이상 단순한 갱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합법적 사업과 불법적 사업 모두를 운영했습니다. 일부는 정치와 비즈니스에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규모 조직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커질수록 일본 정부가 그들을 무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야쿠자가 일본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야쿠자 조직과 몇몇 경찰관 사이의 독특한 관계였습니다. 경찰이 야쿠자 두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뇌물을 받거나 다른 갱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급습 작전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몇몇 갱단 구성원들은 도망치거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증거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본 경찰이 야쿠자의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조직 범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큰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일부 야쿠자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조사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일본 자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땅과 부동산이 매우 비쌌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야쿠자도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몇몇 갱단은 불법 사업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주식, 회사의 지분을 샀습니다. 일부는 건설,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가 커지는 동안에도 그들은 도박, 갈취, 마약, 성매매 등에서 계속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야쿠자 두목 중 한 명은 스스무 스스이였습니다. 그는 도쿄 지역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와 카이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시끄럽거나 항상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인맥과 협상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나가와 카이는 부동산, 금융, 그리고 다른 여러 사업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야쿠자 조직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가 되자 일본의 자산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야쿠자와 연관된 사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행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블 시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매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 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조직 범죄와 연관된 부실 대출도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일본 대중과 정부는 야쿠자가 합법 경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갱단 간의 전쟁, 갈취, 그리고 다른 범죄들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더 엄격한 법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1992년 3월, 일본은 야쿠자를 겨냥한 더 엄격한 법인 폭력단 대책법을 시행했습니다. 보료쿠단은 일본 경찰이 야쿠자와 같은 조직 범죄 집단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법 아래에서는 협박, 갈취, 강제적인 금전 징수 등을 일삼는 갱단을 더 쉽게 제지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야쿠자 조직이 공개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사무실, 간판, 그리고 잘 알려진 리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 때문에 일부 활동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조직원들은 더 이상 공식 야쿠자로 자신을 밝히지 않지만 여전히 갱단과 연관된 동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누가 실제로 활동 중인 조직원인지 알아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쿠자 조직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조직원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야쿠자는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에게도 야쿠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야쿠자 조직은 응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자금 세탁, 금융범죄, 해외 사업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드러난 범죄 조직이었던 야쿠자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1990년대 야쿠자에 대한 법이 강화된 이후 그들에게는 예전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쿠자 조직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진출한 불법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신매매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일자리를 약속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여성들을 일본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면 일부 여성들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범죄 조직에 의해 통제됩니다. 야쿠자도 국제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법 메탐페타민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야쿠자 조직이 이를 들여오고 판매하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그들은 또한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다른 범죄 조직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야쿠자를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사기, 자금 세탁에 연루된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직접 인정했습니다. 미국에도 야쿠자와의 연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와이와 미국 서부 해안에서 그들의 활동이 포착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이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의 일부 조직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넓혀가는 동안 일본 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보스에게 철저히 충성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클랜의 오래된 전통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전직 야쿠자 리더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야쿠자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젊은 일본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폭력단 대책법 이후 일본은 야쿠자를 정상적인 사업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야쿠자로 알려진 조직원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몇몇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야쿠자와 일부러 거래하는 사업체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갱단이 합법적인 경제를 이용해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경찰만이 아닙니다. 은행, 회사, 집주인, 그리고 다른 사업체들도 야쿠자와 명확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갱단원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입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60년대 초 야쿠자가 전성기를 누릴 때 그들의 조직원과 연관자는 18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말이 들면 1992년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현재 야쿠자는 전성기 때의 규모와 힘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서 조직범죄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야쿠자가 약해지는 동안 더 보기 어렵고 감지하기 힘든 다른 범죄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공식적인 조직 이름이나 영구적인 사무실,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임시그룹, 온라인 소통, 그리고 공식 야쿠자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문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스가 누구인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조직이 책임이 있는지 자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범죄 행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쿠자 조직들이 이름과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식적인 야쿠자 조직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자들은 독립적으로 남거나 공식적으로 갱단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자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쿠자의 공식 조직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조직 범죄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범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야쿠자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이 마치 자신들만의 명예 규범이 있고 항상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실제로 일부 야쿠자 조직 내에는 오래된 전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갈취, 불법 도박, 마약, 인신매매, 사기 등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문신과 잘린 손가락을 가진 갱스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박꾼, 노점상, 범죄 조직 등 다양한 그룹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변화하면서 그들도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비즈니스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에는 그들의 조직원과 협력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변화 자체가 그들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은행과 기업들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범죄에서 나온 돈을 숨기거나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식 야쿠자 조직원으로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 사회에서 매우 강력하고 드러나 있던 조직이 점점 작아지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야쿠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긴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때 동네 전체가 알던 갱단에서 이제는 범죄의 세계에서 더 작고 조용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세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